안녕하세요.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명석의 세금 산책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회계에 대한 것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 잘 들으셨죠?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이전에 회계학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저번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요즘에 회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계학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 세금 산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OW1H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걷어지고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어느 기간에 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용어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한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 용어가 전문적이냐 비전문적인가에 대한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강사와 명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전문 용어를 아주 쉽게 설명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설명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용어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막 찾다가 특허 출원이 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풍자한 그런 특허 출원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NBU 강경훈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의 각종 세금을 풍자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 있죠. 우리가 세타령인가요? 새가 날아든다. 네, 왠가 찹새가 날아든다. 오늘 괜찮나요?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자, 이 노래를 이렇게 빗대어서 그 가사를 이렇게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종류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죄, 그 죄로 우리는 주민세를 냅니다. 네. 그 다음에 피땀 흘려 노동한 죄로 갑근세를 내더라. 그 다음에 힘들어서 한 대 문제, 네, 그죠? 한 대 문제 담배세를 내더라. 그 다음에 퇴근해서 힘들었을 때 우리 한잔 한 죄 있죠. 네, 한잔 한 죄에 거기에 주류세가 붙어 있더라. 그 다음에 아껴 쓰고 저축하니 재산세를 내더라. 네, 그 다음에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 우리 방위세를 내더라. 황당하게 술에 붙어 있는 교육세가 붙어 있더라. 네, 여러분들이 가서 호프집에서 맨날 술 드시죠? 술 드실 때 거기에 교육세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뜬금없이 농원천 특별세가 붙어 있습니다. 네, 화장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화장품 쓰시고 요즘에 남성분들도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안에 농원천 특별세가 붙었다는 거.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껌을 삽니다. 1,000원짜리 껌을 살 때도 우리가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VAT라는 세금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전기세, 수도세를 내더라. 그 다음에 장사하려고 트럭을 삽니다. 트럭을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내더라. 그 다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한 방울 넣더라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뭐 이런 것들이 세금이 붙더라라는 거죠.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또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직접 물리면 직접세라 부르고 간접 물리면 간접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열받아서 여러분들이 폭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만세를 물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콜라 이런 경우에는 거기 안에 비만세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뚱뚱한 우리 유럽에 가면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뭐 지하철이라든지 열차를 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타면
그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비행기 거기에 오히려 그 뚱뚱한 사람들이 탔을 때 거기에 비만세가 붙어 있더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비만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집 팔고 나서 우리가 이민 간다 그러면 양도세를 물게 되더라. 그 다음에 혼자 살면 싱글세를 물립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싱글세가 없는데요. 유럽이나 프랑스 쪽이나 이쪽에는 싱글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싱글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네, 갔다가 다시 온 사람, 네, 리필돼서 온 사람, 혹은 리콜돼서 온 사람들, 아니면 안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싱글세들, 네, 싱글세들도 물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비만세라든지 싱글세가 도입이 될까라는 초미의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곧 또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세금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싱글세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세금으로 뭔가를 좀 하면 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싱글세를 매겼는데요. 오히려 싱글세 세금 내고 말지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하는 쪽이 더 많이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를 한 그런 글도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금들이 다 해당이 되느냐? 제가 해당이 안 되는 몇 가지만 빼고는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세금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세금들이 붙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OW1H 세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는가예요. 세금은 누가 과연 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세금은 우리나라의 헌법 38조에 나와 있어요.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자연인이죠. 이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 이외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법인.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그 등기를 통해서 법인의 객체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이외에 나머지 법인에다가도 어떤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한 객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 이 두 가지 객체에다가 세금을 매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두 큰 부류가 세금을 납부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종교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법인, 교회나 뭐 성당이나 그 다음에 절 이런 종교법인들도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낼까요? 네. 단체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는 걸로 작년에 또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좀 됐었죠. 종교인들도 세금을 거두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에 대한 징수 의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납부의 의무가 되는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친목회 이런 임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의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단체들도 세금을 낼까요? 라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창회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모여서 술 한잔 하자. 세금 회비 내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회비 내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동창회비를 내서 우리가 동창회관을 삽니다. 동창회관을 사는데 동창회관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창회관을 한 5층짜리를 사는데 1층, 2층, 3층은 세를 주고 그 다음에 4층, 5층은 우리가 동창회관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1층, 2층, 3층은 우리가 임대를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동창회에서 1층, 2층, 3층은 수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 동창회도 수익 사업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 회장 명의로 거주자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들어가서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임대사업 말고 동창회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장학금을 주자.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겠죠. 그럼 이자 붙는 거, 그거에 대한 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수익 사업이 된다면 무조건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연인과 법인은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가 꼭 필요한 금 4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소금과 황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배웠으니까 아내분한테 한번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사는데 필요한 금이 4가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황금, 지금, 소금, 세금이 필요하대.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회신이 왔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아내한테 보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회신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또 시청자께서 지지 않고 이렇게 또 답장을 보냈답니다. 네. 현금, 방금, 송금, 그리고 오늘은 불금,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래. 불금이란 얘기는 오늘 좀 늦게 돈을 보냈으니까 좀 늦게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금 이렇게 보냈더니 아내분도 지지 않고 이렇게 답장을 또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방금, 출금,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12시 이후에 문잠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아내분이 더 한 수 위인 것 같네요.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꼭 우리 남편분들 들어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테마가 Why입니다. 세금을 왜 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되죠. 자, 국민은 아까 세금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 세금은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잡은 걸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곳에다가 쓰게 되겠죠. 필요한 곳들은 어딜까요?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군사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탱크 굴리려면 유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삼시세끼 또 우리 밥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에서 충당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에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에 사용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무료 교육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무 교육들. 그런 교육비에도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비포장도로 요즘에 거의 많이 없잖아요. 포장도로가 거의 대부분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SOC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SOC 사업을 할 때도 이 돈이 쓰여지게 되죠. 그게 다 국민들의 낸 세금을 가지고 쓰여지더라.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하철을 탈 때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가셔서 할 때 그런 운용비들, 이런 비용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왜 세금을 내냐면 우리가 국방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간 투자 활동, SOC 사업,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사업, 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 세금들을 가지고 가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분배를 해서 세금을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국가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세금을 계속 거둔다 하고 한다면 국가랑 국민이랑 이렇게 마찰이 일겠죠. 그죠? 국가가 힘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제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정해놨네요. 59조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세금은 법률에다가 정해놓자라는 거죠. 뭐와 종목과 세율은 정해놓자. 왜? 국가가 힘이 세다 보니까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놔야지만이 국민들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아까 제가 38조와 그 다음에 59조에 이 두 가지 법률을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나옵니다. What? 어떤 세금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세금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은 어떤 형태로 내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세금은 일생 동안 돈을 벌죠. 일단 우리가 돈을 버는 거를 소득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득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행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죠. 이게 소득행위잖아요. 소득행위. 소득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비할 때도 세금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과자 많잖아요. 허니칩, 네, 이런 거, 이런 그런 과자를 살 때도 거기 우리 과자를 소비하잖아요. 소비할 때 거기 안에도 우리가 세금이 붙어 있더라. 네, 대표적인 세금이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죠. 그 세금이 소비세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세금이 붙어 있더라. 그 다음에 소비하고 남은 거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죠. 투자. 네,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재산을 형성하는데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세금이 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보유하는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이 구조가 되죠. 이걸 우리는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내가 소득행위를 하는데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지만 번 세금을 가지고 소득을 쓸 때도 세금을 내더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득을 가지고 투자할 때도 세금을 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했던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촘촘하게 다 이렇게 얼기설기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홍길동 씨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제가 열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대학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를 받아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난 다음에 일부는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요. 네.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 세금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라는 거예요. 자, 우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내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매월 이자를 주죠. 예, 그때 세금을 내는 거를 이자 소득세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주식 그 회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거기 배당 소득을 받겠죠. 그걸 우리는 배당 소득세다. 이렇게 세금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홍길동 씨는 영업 실적이 좋아서 회사로부터 자네 일 너무 잘하네. 그래서 회사로부터 표창과 함께 상금을 받습니다. 상금. 사장님으로부터 표창과 상금을 받습니다. 자, 이 상금 받는 거. 요거는 내가 근로를 해준 거에 대한 대가는 아니죠. 내가 일 잘한 거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금 받은 거를 우리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타 소득세 이걸로 또 세금을 매기게 되네요.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을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자네가 그렇게 영업을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원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게 이렇게 사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번 하죠. 그래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마케팅력을 이렇게 발휘를 해서 이렇게 저는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강의료를 받았네요. 네, 시간당 얼마의 강의 페이를 받았습니다. 이 강의료 이것도 정상적으로 내가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급여 소득은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다 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내가 연금에다가 들었어요. 홍길동 씨는. 그래서 연금에다가 들고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60세 이상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그때 또 연금 소득세라는 걸 또 세금을 내게 되네요. 세금. 네, 많이도 세금을 종류가 많죠. 네. 자, 이분이 이제 정식으로 퇴직을 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퇴직 소득을 받습니다. 퇴직금. 네,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때 퇴직소득세라는 걸 또 세금을 내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그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하기가 좀 그러니까 상가를 하나 삽니다.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매달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세. 이제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그 부분이 이제 사업소득세로 이제 합산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 월세를 받다가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임대를 받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할 때 차익이 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에 일부를 자녀한테 일부를 무상으로 줍니다. 그때 내는 세금, 이때를 우리는 증여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다 못 썼어요. 다 못 쓰고 돌아가셨네요. 남아있네요. 그때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요거 우리는 상속세다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씨가 태어나서부터 쭉 소득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각종 세금들이 쭉 붙어 나가는 거를 제가 예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종류의 세금들이 계속 붙어 나가네요. 와, 이 세금을 내가 다 내야 돼? 네,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내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를 아셔야지 절세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지를 이제 뒤쪽에 가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의 종류를 크게 우리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국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내국세, 또 하나는 관세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래서 내국세와 국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우리가 들여올 때 내는 세금, 그걸 우린 관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우리가 이제 관세청이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오다가 뭐 해외에서 가방을 하나 산다든지 시계를 하나 산다든지 이렇게 할 때 들어올 때 세관에 들러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세관이 뭐냐면 관세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관 절차를 거치실 때 그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내국세에 대한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국세는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세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특별한 목적 없이 거두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보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를 우리는 목적세다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세 안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네요. 또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나눠지네요.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되냐면 우리가 세금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꾸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분류가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져서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세의 가장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 개인이 내면 소득세, 법인이 내면 법인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의 대표적인 주자가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교육의 목적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목적에만 쓰이지 다른 목적에는 절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에만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세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있는데요. 지방세는 이제는 지방 분권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우리가 지방에서도 국세 이외에 지방에서도 세금을 거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방세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군세와 도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시군세의 대표적인 주자가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세 납부를 하게 됐는데요. 자동차세 지금 6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시는 거는 시군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우리 취득세가 대표적인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도 시군세가 있고 도세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군세와 도세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도 시흥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면 시흥시에 내는 거가 시군세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내는 거를 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시군에다가 내는 거는 시군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에 내시는 거는 도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주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특별하게 어려울 것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가 언제 내느냐예요. 언제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라는 겁니다. 내가 내고 싶은데 아무 때나 내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은 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각 세목당 우리가 각 세목당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납부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 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산세, 가산금, 중과상금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상세하게 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납부 기한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금 그 종목은 이때까지 꼭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주자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입니다. 이때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요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무조건 시간을 납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 신고 납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을 우리는 납부기한이다라는 것. 네. 어려운 용어가 하나가 나왔죠. 납부하는 기한이다. 그죠?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where입니다. 어디다가 납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는데 우리 세금 어디다가 납부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세금 어디다가 납부해야 돼요? 그냥 우리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면 되나요? 아까 국세는 세무서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시군구에다가 갖다 내야 되나요? 자, 어디다가 갖다 내면 될까요? 자, 우리는 세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금융기관에 아무 때나 갖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중에 은행 있죠? 네, 은행 아무 때나 갖다 내시면 네, 다 통합니다. 다 통하니까 내가 그냥 은행에다가 갖다 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서 세무서에 갖다 내셔서 아이고 세금 받아주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그냥 은행에 갖다 내시면 되니까 왜요? 어디다가 내시냐면 어디다가 내신다고요? 국세는 금융기관에 갖다 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납부서를 갖다 주고 저 세금 납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서 이체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네요. 자,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아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방세는 지방 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 납부가 해주는 곳은, 납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만약에 시흥시예요.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은행권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근무지가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은행에다가 내가 납부서를 갖다 줘서, 자, 납부서를 갖다 주게 되면 지방세는 시흥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흥시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은행에 가지 않으면 납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만약에 은행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있는데 시흥시까지 가서 은행에 내야 되잖아요.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가시면 되냐면 우체국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체국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이 다 통하기 때문에요. 시군구에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근무하시다 시군구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라? 우체국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우체국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체국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우체국을 꼭 찾아가셔서 납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시흥까지 찾아가셔서 거기 은행에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 자, 지방세 하나입니다. 지방세는 우체국에서 납부하시자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where에 대한 거가, 그러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인데요?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 우리 서초구 방배동에 있다. 그러면 서초구. 그러니까 서초구 방배동이면 이쪽 관할이죠. 그러면 반포세무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포세무서가 저의 관할 세무서가 되겠고요. 구청은요, 서초구가 관할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와 관할 구청이 내가 납부하는 곳이구나, 납부할 곳이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은요? 법인은 어디냐면 본점 소대지 주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본점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점 소대지 주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는 본점이 어디에 있나요? 삼성전자의 본점은요? 어디 있어요? 본점은요? 저기 수원에 있나요? 수원에 거기는 공장이죠. 예, 또 공장은 또 어디에 또 있어요? 중국에도 있죠.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본점은 어디 있냐면 본점은 이쪽에 있잖아요. 저기 우리 그 강남 사거리에 보면 거기 저쪽 그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삼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점의 소재지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주소지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납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에 따라서 세금이 어디에 내느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운동선수들. 저희 시대 때는 이제 그 박찬호 선수가 유일했었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LA 다저스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LA 그쪽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연봉을 받아요. 자, 그러면 박찬호 선수는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리아 그 운동선수들 5인방이 나가 있잖아요. 그 5인방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까요?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핫한 사람들 박병호 선수라든지 김현수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대호 선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네. 그 쟁점이 뭐냐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따지는데요. 거주자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대호 선수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대호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대호 선수의 와이프라든지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양하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집도 우리나라에 있고 재산도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대호 선수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주요 거주지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럼 주요 거주지는 우리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미국에서 연봉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떼지만 원천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따질 때 기준은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요거를 많이 따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가족하고 아들 딸을 다 데리고 다 미국으로 다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국내 재산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내 거주도 183일 이상 하지 않았어요.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비거주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대호 선수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 과세 권한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 선수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 태극 낭자들이 골프 워낙 잘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상금을 받아왔어요. 상금 받을 때 무슨 LPGA 투어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습니다. 거기서 상금 받을 때 1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뗍니다. 나머지 세금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국내로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그 골프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미국 LPGA에서 받은 미국에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과연 세금이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매겨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매겨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거주지를 183일 이상 뒀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국세 징수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조세 협약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조세 협약이 다 각 나라마다 다 맺어져 있는데요. 맺어져 있는 걸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매길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나라에서 매길지를 다 서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나라에서 꼭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 두 군데 다 같이 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외국에도 내고 미국에서도 내고 이게 두 번 같이 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정산을 했다 뭐 말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조세 조약들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다 내면 이제 조세 의무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금 받은 거는 판단을 해서 어느 나라에서 내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세 조약이 안 맺어져 있는 경우는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조세 조약이 안 맺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세 피난처다라고 불러요. 조세 피난처. 대표적인 곳이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거죠. 버뮤다지 뭐 이런 곳들이에요. BVI 계좌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죠? 이런 곳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세 조약이 안 맺어져 있는 곳. 이런 곳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이게 세금을 빼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강력하게 강도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세 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촘촘하게 건물이 다 쳐져 있으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다 신고하고 가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OW1H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How, 어떻게 낼까요? 자, 세금은 뭘로 내야 되나요? 혹시 세금을 달러로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금을 도자기로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세금은 과연 뭘로 내야 될까요? 세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부동산으로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물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세금은 그 주식으로도 내는 경우들도 있네요. 상장 주식 이걸로 내는 경우들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내는 경우가 볼 수 있고요. 우리 달러라든지 금, 뭐 도자기, 그립 이런 걸로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ow 뭘로 내냐면 아까 그런 세 가지 수단으로 세금을 내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세 뭐 이렇게 징수하는 징수팀들 나오잖아요. 징수팀들이 보면 막 뭐 보석들 들고 가잖아요. 네, 다야반지 들고 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그거 갖고 공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해서 그거 가지고 세금을 받지 그 금괴를 들고 가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뭐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받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를 해드린다면 만약에 세금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나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식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국세청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 국세청 콜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고 치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세무사 사무실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 사무실들 많은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료 상담들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의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고객만족센터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가까운 세무 대리인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하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요. 뭐 우리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마다 우리가 갱신이 돼요. 세법이 매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우리 다음에 지식장터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
지난 세법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담센터 있죠. Q&A 보시고 난 다음에 아 그게 진리구나 라고 하셔서 그걸 믿고 그대로 처리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이거 정답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했는데 그거 다 믿으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다가는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산세라든지 가산금,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과태료, 추징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 들어오는 그런 Q&A 맹신하지 말자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테마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절세, 탈세. 네, 자, 절세는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에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 우리는 절세다 이렇게 불러요. 절세. 탈세는 뭘까요? 탈세는 세법상에 정해져 있지만 교묘하게 수법을 써서 세금을 빼는 거. 이걸 우리는 탈세다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의 빈자리가 있어요. 세법의 빈자리. 아직 세법이 미비가 되어 있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이걸 우리는 탈세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조세 회피다 이렇게 따로 용어를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조세 회피는 완벽한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추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플랜에 의해서 절세 전략에 의해서 짜는 것 이것만이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따라오는 사람을 우리는 절세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탈세를 하게 되면 탈세는 언제 보시면 요즘에 거의 다 걸리잖아요. 네, 요즘엔 다 수사망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하지 말자라는 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랑 상의를 하시게 되면 절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용어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용어들 요 시간만 지나시면 다음부터는 재미있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세금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법 기초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